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받았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훨씬 더 유명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착실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뵙고 굉장히 젊은 분들만 계시나 했더니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 지역에는 유채꽃 축제가 진행 중이라 제 마음 같아서는 한 2시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에 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를 대한민국 100년 혁명과 우리의 길 이런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아까 이제 제 소개는 들으셨고요. 100년 혁명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올해가 3.1운동, 3.1혁명 100주년이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혁명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죠. 저 사진은 프랑스 대혁명 사진이고요. 또 생각나는 나라는 러시아 이런 데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세계사에 이제 3대 혁명을 꼽으라면 이제 앞으로 그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대혁명, 그다음에 코리아 대혁명을 앞으로 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3.1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100년, 보통 100년이라고 그러면 유럽에 100년 전쟁이 있는 것처럼 100년 전쟁이 딱 100년 하는 건 아니거든요. 100년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100년에 걸쳐서 이 민주주의 혁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100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시비 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이 이 줄기차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는 이제 그걸 나라다운 나라라고 불러왔지 않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줄기차게 싸워온 국민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라. 이런 거고요. 100년 전에 3.1혁명 때 당시에 우리 한반도 전체의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200만이 만세 운동을 불렀는데 프랑스 혁명이든 러시아 혁명이든 이렇게 인구의 10% 숫자로도 200만이 나와서 혁명에 참여한 이 정도로 대중적인 혁명을 한 나라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런 거죠. 지난번에 촛불혁명 때는 우리가 5천만 중에 연인원 1,700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1,700만이 이 거리로 나와서 우리 나의 나라, 이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나왔던 그런 나라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로 나와서 올바른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세우기 위해서 외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1혁명 이후 지금까지
대중이 먼저 이 총을 들고 이 정권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 일을 했고 이 폭력으로 탄압하는 데 대해서는 저항했지만 시종일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혁명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이 실행에 옮긴 이런 나라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이런 우리가 그 프랑스나 러시아 보고 대혁명 그러는데 우리가 코리아 대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차고 넘치는 거 아닐까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죠. 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3.1 독립운동에서 시작하는 그것을 왜 혁명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것이 그냥 그 나라를 찾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혁명을 붙이지 않죠.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는 황제의 나라였는데 이 200만 사실상 이 국민이 온 민족이 나와서 이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그 뜻을 모아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강령을 만들고 했는데 그때 세우겠다는 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이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의 나라 그리고 민주공화국이어야 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뭐 삼민주의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 뿌리가 된 것이고 우리 건국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온 국민이 열심히 이 나라 만들기, 나라 세우기, 나라 바로 세우기 이 100년 동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대한 성찰적 재조명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돈 있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또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온 국민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동양 평화,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평화 공동체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남북 평화, 또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과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이 바로 3.1운동의 뿌리를 받고 있고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서 60년 4.19 혁명, 또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항쟁, 또 6월 항쟁, 촛불혁명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바로 저렇게 우리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분들의 이 뜻과 그 뜻을 함께하는 민주 개혁 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 온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100년이고요. 101년째를 맞는 것은 바로 내년입니다. 2020년 우리가 이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죠.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한 시기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100년 혁명, 코리아 대혁명을 완성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완성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벌써 3년
전이군요. 2016년 우리는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 국정농단과 그리고 국가 뭐 경제를 비롯해서 온 나라를 정말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었던 이 대통령 또 그 정권을 탄핵을 통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대선에서 우리 정부를 세웠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민주정부를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는 지방 선거를 통해서 지방 정권을 또 다 바꿨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국회 권력 하나죠. 이 마지막 남은 정말 뭐랄까 이게 뭐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또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되찾아온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그 촛불 혁명도 완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코리아 대혁명, 이 100년 혁명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이 아저씨가 누구냐 하면은요, 또 갑자기 이 아저씨가 나오니까 또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지 산타야나라는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철학자, 미국의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픈 역사, 이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가, 지난 역사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은 그 기득권 세력의, 소위 말해서 노론 세력이라고 하죠. 기득권 세력의 이 개혁을 거부한, 정조 개혁을 거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일전쟁 해야죠. 그 병자호란, 이 이후에 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 개혁적인 문물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데 이 소극적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쇄극 정책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 나라 안팎의 변화에 눈이 어두웠던 이런 과거의 조선 시대의 문제점들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수구 보수 세력의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이제 그 구한말, 일테면 이 1800년대에 접어들어서 이 노론 세력, 또 노론 세력 중에서도 더 일부의 이 세도 정치를 했던 세력들의 그런 어떤 그 아집,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개혁을 뭐 지금 며칠 전에 보셨던 모습인데, 의원님, 쟤들 이제 보수파는 애들이지 보수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구 기득권, 기득권 세력이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던 것을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향해서 독재라고 이야기, 독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때만 되면
남북 간에 우리가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공격해야 됩니다. 뭐 퍼주기 하지 마라. 지금 사실 인도적 경제에서 북한에 이 쌀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인도적 지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테면 이 한미일 공조를 깨트리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치 뭐 며칠 전에 단거리 이 미사일 이 시험한 것에 대해서도 일테면 유엔 그 제재를 위반한 것처럼 사실 위반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도 그 미사일 협정에 의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그 5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현무2나 현무3 같은 그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데 뭐 북쪽도 그 비슷한 미사일을 시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유엔 제재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를 어기는 것을 뭐 마치 우리 정부에서 방관한 것처럼 뭐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이제 우리 국민하고 정치를 할 생각보다는 이 미국 국민하고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 저는 미국 국민들도 아마 외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역사를 처참했던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민은 대단히 위대하시죠. 이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도 국민들이십니다. 근데 국민들은 항상 현명하신 건 아닙니다. 가끔 일테면 현혹되기도 하는데 잘못된 주장이나 잘못된 이 세력들에 의해서 현혹되기도 하는데 대개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재작년과 비교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밑바닥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 역시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실 때는 국민을 믿고 국민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께서도 국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저희는 그 길을 통해서 역시 이번에도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은 또 촛불혁명 때의 재작년 때의 모습에서 많이 옅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어떻게 묶어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 승리는 전국적인 승리였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 득표에서 진 지역도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이렇게 광역단체장 당선자를 놓고 보니까 우리 민주당이 대구, 경북, 제주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 모든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17개 시도 어느 한 곳 빼지 않고 전 지역에서 다 이기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테면 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저희가 이 경상북도에서 이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울산에서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난번에 울산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20대 국회는 보궐선거까지를 포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경상북도의 그 후보자를 내지 못했고 지난 이 지방선거에 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제주도와 대구 경북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이 당선자를 내는 그런 선거를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반을 얻게 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내년도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 그 당 지도부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공천 제도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너무 세네요 조명이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이 위를 켜고 저걸 끄면 어떨까요? 네. 잘 안 보이십니까? 그냥 잘 보이죠. 괜찮습니까? 예.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선거 때가 다 되어서 이 공천 룰을 확정을 해왔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대략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 출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뭐 마지막에 좀 뭐랄까요, 이렇게 경선 방식이 좀 바뀐다든가 지난 이제 20대 총선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이제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 그러니까 100% 경선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국민경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 100% 경선한다라고 하는 게 결정된 게 12월 말 1월 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한 3개월 정도 남았지만 경선까지는 뭐 불과 이 2달 이내의 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출마자들이 경선 준비를 해야 됐던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는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번 전당대회 출마하셨을 때 이제 공약으로도 경선 규칙을 1년 전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총선 공천 제도를 확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는 이제 당원 투표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그러니까 안심 번호 선거인단 50% 이렇게 해서 국민 참여 경선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은 경선을 모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이 내놓는 후보자들의
이 도덕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갑질하는 국회의원들 용서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이 요건, 도덕 기준을 좀 잘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이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까지는 후보자 검증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후보자 검증을 해왔는데 사법 처리가 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시비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명확하게 기준이 좀 애매하다든가, 그 다음에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성범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검찰의 기소만 있어도 이제 자격을 주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기준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요번에는 그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일까요? 안 나오네. 이쪽에 이제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5 신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 그러니까 중대한 비리라고 하는 것은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아도 정도를 보아서 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검증도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신인 가산점을 높였고, 또 소수자, 여성, 장애인, 청년들 등 소수자들에게 이 가산점을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중도 사퇴 선출직 공직자라든가,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평가자, 경선 불복 경력, 탈당 경력, 또는 징계 경력자에 대한 감상 기준을 둬서 신인들이 충분히 이 가산도 받고 상대 경쟁 후보가 감산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한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공천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50대 50, 그러니까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것도 신인들에게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신인들에게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는 게 용이할까요? 아니면 이 당원들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거나, 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원이 되고 권리당원이 되게 함으로써 이렇게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용이할까요? 50이 하는 거. 네, 사실 일반 국민 100%를 통해서 경선을 하게 되면 명망가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인들은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사실 그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인지도를 넘어서는 지지율이 거의 없거든요. 다만 인지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되고 나면 그 후보자의 이름은 잘 몰라도 그 당의 지지자니까 내가 지지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는 인지도를 뛰어넘는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국민 100%가 되면 굉장히 신인이 어렵죠.
그래서 50%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원만 100%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당원의 뭐 일테면 당심이라고 하죠.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 경선 결과는 A라는 사람이 이겼는데 본선에 가서는 그 정도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을 잘 조화시킨 이 경선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선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이 뜻 있는 이 젊은이들 또 새로 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치 이념과 철학, 정강정책 이런 것들에 동의하고 그런 그 기체 아래에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번에 그 미국 중간 선거가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는 이 여성인데요. 당시에 작년에 29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이제 버니 샌더스라고 아시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그때 그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맛봤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뭐 그 가게 점원도 하고 그러니까 일테면 가장 하층의 노동자 출신인 거죠. 그런데 이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주사회주의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버니 샌더스 같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담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 당원이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서 이 양반이 뉴욕주에서 하원의원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10선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풍을 일으켜서 그리고 뭐 민주당 10선인데 그냥 10선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제 그 하원 그 의원총회의 의장, 그러니까 당내 서열로 4위입니다. 이 당내 서열 4위에 정말 유력 정치인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고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하원의원에 당선될 즈음에 뭐 심지어 좀 빨리 앞서 나간 신문들은 뭐라고 썼냐면 차기 대선 후보로 나가도 되겠다. 트럼프를 이기려면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버니 샌더스의 정치 이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 젊은 여성에게 이 표를 던지면 어떠냐. 뭐 이런 기사가 났던 적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당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서 이 민주당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경선 룰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4-5분이라도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 작은 희망이지만 이제 그 대한민국은 저희는 이 건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은 48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48년도에
건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19년 이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건국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이 건국 세력은 민족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8년도에 이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민족 세력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친일파 반민족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서 설당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족 세력과 반민족 세력이 다 하나로 뭉쳐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렇기 때문에 48년도 건국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통 큰 것 같죠. 통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민족 세력 또는 뭐 친일 또는 뭐 매국 행위를 했다고 그 사람을 저희가 배척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매국 또는 반민족 행위를 했던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 국민이 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건국 100년을 이야기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이 양심 세력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아직도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양반은 이 반민족 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 이야기는 딱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민족 세력과 반민족 세력을 나눴다. 라면서 이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뭐 뿌리 깊은 이 그 역사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이 잔재가 아직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잔재를 내년 총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끊어내는 그래서 뭐 그 나모 씨를 저희는 이 그 정치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마라. 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국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이 낙인을 찍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젠 정말 대한민국의 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보수? 예. 보수 아닌 애들. 예. 보수가 되려면 좀 제대로 된 보수가 돼서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이 총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완성하는 100년 혁명의 완성 승리를 이루는 그런